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조금 전 제거했습니다. 우리 군은 이에 따라 앞으로 군사분계선 주변에서 훈련도 가능해졌고 대북 확성기도 틀 수 있게 됐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즉각 대응도 가능해졌습니다. 야당에서는 한반도의 긴장을 높여 정권이 처한 위기를 모면하려는 나쁜 대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잠시 뒤 관련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어제 발의된 대북 송금 수사 특검법을 놓고서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관련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GPS 교란, 또 우물 풍선 같은 북한의 최근 잇단 도발에 대응해서 정부가 9.19 남북 군사 합의의 전체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최전방 지역에서 군사 훈련도 가능해졌고 북한 도발에 대응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대북 확성기도 언제든 사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 우리 군 당국은 북한 상황에 따라서 이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대근 기자. 네, 통일부입니다. 네, 먼저 9.19 군사 합의요. 전체 효력이 정지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안건을 윤석열 대통령이 제거한 데 이어서 정부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렸습니다. 현재 북측에 직접 통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정부는 언론 브리핑으로 통보 절차를 가름했습니다. 이로써 9.19 군사합의는 즉각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정부는 9.19 군사합의가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됐지만 북한은 반복적으로 도발을 자행하고 지난해 11월엔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군사합의 조항들을 준수해 왔는데 북한은 최근 군사위성 발사 실패 이후 GPS 교란, 미사일 발사, 대규모 오물풍선 살포 등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재산 피해까지 입혔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우리 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활동에 더 이상 제약받지 않도록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도발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며 즉시 강력하게 끝까지 응징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시죠.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으며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적강끝 원칙하에 단호히 응징할 것입니다. 이로써 9.19 군사합의에 따라 제약받았던 군사분계선과 서북도서 일대에서의 우리 군의 군사활동이 가능해지게 됐는데요. 군 당국은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의 상황을 보고 시행할 거라며 언제든지 사용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서북도서 육군 연대급 이하 부대의 최전방 훈련을 계획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남북 간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는 거라며 신뢰가 회복되면 이후에 추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YTN 김대근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북한과 가까운 접경 지역 강화도로 가보겠습니다. 최근 북한의 대남 풍선 살포, 또 GPS 교란 등으로 긴장감이 더욱 높아진 곳이죠. 강화도에 YTN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 네, 강화도입니다. 네, 지금 김 기자가 있는 곳 북한과 인접한 지역이죠. 네, 그렇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바로 북한 지역입니다. 강 너머로 북한이 모두 보일 만큼 아주 가까운 곳인데요. 이곳 주민들은 연이은 북한의 도발이 불안하다는 반응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아무래도 뭐 여기 살다 보니까는 불안하고 좀 좋게 풀렸으면 좋겠는데 계속 하는 떠드니까 좀 좋지는 않죠.
이곳 주민들은 대남풍선 살포와 GPS 교란 등 북한의 연이은 도발이 시작됐을 때부터 불안했다고 말했습니다. 매일 북한 지역과 마주하는 접경 지역이기 때문인데요. 북한은 지난달과 이번 달 초 1000여 개가 넘는 대남풍선을 살포했습니다. 오물이 담긴 대남풍선은 이곳 접경 지역은 물론 서울과 경기, 충청까지 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효력이 정지되면서 우리 군은 북한의 적대 행위에 상응하는 대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북한이 지속적으로 중단을 요구해왔던 대북 확성기 방송도 다시 가능해집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1월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하고 도발을 이어왔습니다. 연이은 도발에 우리 군도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해지면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감은 한층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강화도 양사면에서 YTN 김기수입니다. 이번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는 본회의 내일입니다. 이제 하루 남았는데요. 원구성 협상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법사위 같은 핵심 상임위원장 배분이 쟁점인데 국회 법대로 시한을 준수해야 한다는 민주당과 여야 합의가 먼저라는 국민의힘이 계속 충돌하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네, 국회입니다. 원구성 법적 시한이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협상에 전혀 진전이 없는 겁니까? 네, 지난 주말 성과 없이 회동을 마무리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 당 원내 수석 부대표가 잠시 뒤 다시 만나 구성 협상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법안 최종 관문인 법사위,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 등 핵심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이견은 여전합니다. 민주당은 국회법이 관례보다 더 우선이라며 오는 7일까지 합의가 어렵다면 다수결로 상임위 배분을 결정하겠다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평소에는 법과 원칙을 좋아하는 국민의힘이 왜 원구성 협상에서는 관례 타령을 하며 생떼를 쓰는 것입니까? 국회법이 관례보다 더 중요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7일 협상 시한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훈시적 조항이라며 어느 국회도 여야 합의 없이 원구성을 한 전례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관례를 무시하는 행태를 자꾸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자제돼야 된다. 국회법은 협의라고 쓰여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합의에 의해서 민주당이 마감 시한을 오늘 7일로 받고 있지만 새로 선출될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협의를 요구하며 며칠 시간을 더 줄 가능성도 일각에선 제기됩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인 의사 일정에 반발하며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내일 본회의에 불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원구성 협상과 별도로요. 여야 모두 지금 22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여러 특검 법안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네, 민주당은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 의혹에 더해 대북 송금 검찰 조작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개원과 동시에 여러 특검을 동시다발적으로 발의하며 대여 공세 고삐를 조인 건데요.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민생도 민생이지만 당분간은 특검 정국이 될 수밖에 없다며 어떤 특검을 우선순위로 삼을지 정무적 판단이 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이 발의한 김정숙 여사 인도 순방 관련 특검을 두곤 정치 공세가 도를 넘었다며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비용도 구체적으로 공개하라고 반발했습니다. 산출 근거도 불분명한 기내식 비용을 갖고 치졸하기 짝이 없는 공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긴 말 하지 않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비용의 구체적 내용도 공개하십시오. 국민의힘은 야권이 추진하는 대북 송금 특검법을 놓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뒤집기 위한 시도라고 역공했습니다. 1심 선고를 나흘 앞두고 특검법을 발의한 건 이재명 방탄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민주당과 범야권은 헌법기관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과 도덕성, 국민과 민생에 대한 책임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자신들의 사법 리스크 방탄에만 눈이 멀어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의원이 발의한 김정숙 여사 특검에 대해선 개별 의원의 법안이라며 당 차원의 특검 추진은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의혹이 있다면 검찰 등 기존 사법체계에서 먼저 규명한 뒤 필요할 경우 특검을 활용해야 한다는 건데 자칫 야권의 김건희 여사 특검 주장에 힘을 실을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야는 모두 7,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각 당이 당원 당규 개정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죠. 네, 국민의힘 당원 당규 개정 특별위원회는 오늘 첫 회의를 열고 전당대회 룰 개정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전당대회가 다음 달 25일로 잠정 결정된 가운데 당원 투표 100%로 당대표를 선출하는 지금의 규정을 고쳐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반영할지가 핵심 논의 대상입니다. 이번 당원 당규 개정 특위도 사실 과거의 쇄신 특위의 역할까지 해야 하는 상황으로서 현재 전당대회 룰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잘 모으시고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한꺼번에 선출할지 아니면 따로 뽑을지를 정하는 이른바 지도체제 논의도 관심입니다. 여상규 특위위원장은 첫 회의 뒤 기자들을 만나 지도체제 논의는 하루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오는 12일 결론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도 국회의장, 원내대표 경선에 당원 의사 20%를 반영하는 등 당원권 강화 방안을 두고 이재명 대표가 5선, 4선 의원들을 선수별로 만나 의견을 들었습니다. 신중론이 우세했던 5선 의원과 달리 4선 의원들 가운데선 찬성론이 조금 더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특히 이춘석 의원은 당내 반대 의견도 있지만 민주당 재집권 기반인 당원들이 절실히 원하는 만큼 지금은 뭐라도 할 때라고 강조했고 이에 다른 의원들도 대부분 수긍하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이런 우려들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우려는 좀 어떻게 보면 지나친 거일 수 있고 지금 이 대세의 흐름을 바꾸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앞으로 3선, 재선 의원들을 만나 추가로 의견을 들어볼 예정인데 내일 원외 지역위원장이 참석하는 연석회의에서도 본격 토론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해병대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대통령실이나 국가안보실 관계자 소환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등 대통령실 관계자 소환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에 대해서도 아직 소환 예정이 없다고 밝힌 공수처는 이미 2차례 불러 조사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유재현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경우 아직 3차 소환 일정을 조율하지 않고 있지만 가능성은 있다고 여지를 뒀습니다. 최재형 목사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이후에 대통령실 관계자로부터 서초동을 언급하는 연락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 목사는 지난달 31일 검찰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대통령실 조모 과장과의 통화 녹취를 제출했습니다. 녹취에서 조 과장은 2022년 10월 17일 최 목사에게 전화해서 김창준 의원 건으로 서초동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며 김창준 전 미 연방하원 의원의 이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된 내용을 검토한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이는 2022년 9월 명품 가방을 선물하면서 청탁한 내용과 관련된 것으로 여기서 서초동은 김 여사 측을 의미한다는 게 최 목사와 서울의 소리치기의 주장입니다. 대한의사협회와 서울대의대 교수들은 오늘 집단 휴진, 사실상의 총파업을 위한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합니다. 정부는 전공의 사직 수리 금지와 업무 개시 명령을 모두 거둬들이고 의료계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변곡점을 맞는 의정 갈등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의사단체들의 총파업 준비 움직임 어떤지 전해주시죠. 네, 의사협회는 오늘부터 나흘 동안 휴진을 포함한 투쟁에 대한 투표를 실시합니다. 그제와 어제 잇따라 내부 회의를 거쳐 총파업 가닥을 잡고 투표 일정을 확정한 겁니다. 서울대 의대와 병원 교수들도 오늘 오후 긴급 총회를 통해 총파업 여부를 결정합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제외한 모든 과목의 진료를 중단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협은 내일 의대 교수들과 연석 회의를 열고 오는 9일엔 대표자 회의를 통해 집단행동 시점과 방식을 결정짓습니다. 개헌이 의대 교수들과 연계한 집단행동으로 파급력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정부가 의대 증원을 확정하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강하게 압박하자 거센 반발이 터져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의료계 내부에서도 총파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의사들의 총파업 참여 의지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향후 의협의 대정부 대응 동력이 좌우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네, 정부도 긴장할 수밖에 없을 텐데 입장 나왔습니까? 네, 정부는 오늘부로 전공의를 상대로 한 사직 수리 금지와 진료 유지, 업무 개시 등 모든 명령을 철회했습니다. 특히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도 중단하고 수련 기간을 조정해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규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공의들의 수련 차질에는 정부 책임도 있다고 인정하며 명령 철회 배경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자리를 지켰던 전공의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데요. 강경 기조를 유지했던 정부가 의료계 총파업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서둘러 유화책을 내놓고 출구 전략 마련에 나서는 겁니다. 사직 수리가 허용되면 전공의들이 다른 병원으로 취업할 수 있게 돼 숨통이 트일 것이란 기대가 나옵니다. 그러나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사직서가 수리돼도 돌아가지 않겠다고 밝혀 정부의 뒤늦은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또 전국 대학 총장들도 오늘 오후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복귀를 돕기 위한 화상회의를 진행합니다. 만약 의사들과 의대 교수들의 총파업이 현실화되면 환자들 피해는 불가피한 만큼 정부도 상황 수습을 위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올 수능 시험의 잣대가 될 모의평가가 전국 고등학교와 학원 등 2천여 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이 올해 수능에서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인데요. 이른바 킬러 문항 없이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문석 기자. 네, 교육부입니다. 네, 지금 시각이면 4교시 한국사 탐구 영역 시험이 진행되고 있을 텐데요. 앞서 국어와 수학은 지난 수능 때보다는 다소 쉽게 출제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국어와 수학 모의평가를 지난 수능보다 다소 쉽게 출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어는 지난 수능과 난이도를 비슷하게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학교 수업을 제대로 듣고 EBS 수능 교재를 충실히 풀었다면 크게 어렵지 않은 수준이었다고 했는데요. 특히 수학의 경우 요령이나 암기, 공식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은 거로 분석됐습니다. 출제 경향에 대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단순 암기 또는 스킬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학습보다는 개념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 즉 요령보다는 원칙적인 수학 학습으로 수능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수학 학습의 올바른 방향을 담고 있는 평가였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이번 시험은 의대 증원이 확정된 뒤 첫 모의평가라는 점에서 관심이 큰데요. 모두 47만 4천여 명이 응시했습니다. 평가원은 모든 영역에서 킬러 문항 없는 출제 기조를 계속 유지했고 EBS 교재 연계 비율은 50% 이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모의평가는 의대 증원이 결정된 뒤 처음 치러진다는 점에서 관심이 높은데요. N수생으로 불리는 졸업생 응시자 수가 늘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 모의평가 졸업생 응시자는 8만 8천여 명입니다. 지난해 6월 모의평가 때보다 400명가량 늘었습니다. 응시자 집계를 시작한 지난 2011학년도 이후 6월 평가로는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재학생 응시자 역시 1만 명 넘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의대 증원과 맞물려 대학을 다니다가 다시 수능을 보는 최상위권 반수생이 증가할 거로 예상됩니다. 일반적으로 6월 모의평가보다 9월 모의평가 때 반수생 응시자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9월 모의평가 결과는 수시 전형 뒤에 나온다는 점에서 오늘 본 모의평가 점수를 내년 학년도 대학 입시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을 거로 보입니다. 입시업계는 올해 의대에 지원하려는 반수생들이 큰 변수로 작용해 이번 모의평가 점수만으로 입시 예측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이번 모의평가는 킬러 문항을 배제하고 수능에서 최상위권 응시자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가늠해보는 시험대가 될 거란 분석입니다. 모의평가 점수는 다음 달 2일에 나옵니다. 지금까지 교육부에서 YTN 이문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대북 송금 수사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를 불법 회유하는 등 온갖 조작 수법을 동원했다는 주장입니다. 검찰은 금요일로 다가온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선고를 앞두고 특검법을 발의한 것은 입법권 남용이라면서 반발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찰에 대한 겁박이자 사법부에 대한 압력이라면서 사법방해 특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야 공방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여당은 특검법을 발의한 대책단에 대장동 변호사 5인방이 포함됐다며 검찰과 법원 흔들기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쌍방울 대북 송금 주가 조작 사건에 이재명 대표를 엮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사법 방해라고 맞받았습니다. 여야 입장 듣고 정치혼 시작하겠습니다. 이 특검법을 발의한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에는 이재명 대표의 호위무사나 다름없는 대장동 변호사 5인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중 2명은 법사위에 배치까지 했습니다. 자신의 변호인들에게 공천장을 줘서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고 특검법을 발의시키고 검찰과 법원의 영향력을 행사할 법사위에 배치시키고 거기에 법사위원장까지 장악하려 드는 이재명 대표의 방탄 정치는 정말 어디가 끝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저희가 발의한 이성윤 의원 대표 발의해서 저희 위원들이 함께 공동 발의해서 의안과에 제출한 이 특검 법안에 대해서 아주 뜬금없는 헛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이 명백하게 쌍방울 대북 송금 및 주가 조작 사건이었다. 여기에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엮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사법 방해이고 수사 방해다. 네, 오늘의 정치원 시작하겠습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지난달 30일 22대 국회가 개원을 했는데요. 거의 매일 지금 특검법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양 당이 발의하고 있는데요. 이 대북 송금 수사 특검법을 어제 이제 민주당이 발의한 거잖아요. 주요 내용을 좀 간단히 먼저 소개해 주실래요? 네, 결국 이화영 전 지사의 진술 관련해서 검찰이 회유를 했다. 그러니까 부당하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검찰이 이제 권유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화영 지사의 진술은 증거 능력이 없다. 그렇군요.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당시 검찰 수사의 적법성을 챙겨봐야 되는데 검찰 자체적으로 하는 거를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외부의 객관적인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게 특검의 핵심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강하게 반발했잖아요. 근데 이원석 총장은 이 검찰을 너무 압박하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금요일인가요? 금요일에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선고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럼 이화영 전 지사 1심 선고 때릴 때 혐의는 뭐예요? 혐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쌍방울로부터 정치 자금을 불법적으로 받고 법인 카드를 받아서 개인적으로 쓴 거. 이건 완전히 개인 범죄가 하나 있죠. 정치 자금 수수, 뇌물 수수. 그다음 또 하나는 대북 송금. 그러니까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대납하도록 그렇게 했다. 그렇게 두 가지 혐의가 있고 아마 개인 비리 부분은 뭐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 그거는 이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하고는 이제 무관한 부분이고 문제는 허위 진술을 강요한 거는 대북 송금 관련된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특검 요구가 저희한테 있고 재판도 그 부분에서 유죄가 나올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초점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볼게요. 오늘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이게 쌍방울 대북 송금 주가 조작 사건인데 여기에 이재명 대표를 엮으려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던데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쌍방울 입장에서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좋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본인들의 자체적인 이익, 그러니까 주가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호재를 만들기 위해서 북한 측에 돈을 준 거였는데 그 관련된 내용이 국정원의 내부 보고서에도 확인이 됐는데 검찰이 그런 사실을 무시하고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준 거다, 이렇게 사실과 다르게 보고 있다라는 게 저희 민주당 검찰 TF의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제 박형수 의원께 여쭤볼게요. 자,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또 오늘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거 사법방해 아니냐, 그리고 이재명 대표 방탄 정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어떤 점에서요? 자, 일단 두 가지 뭐 차례대로 말씀드리자면 사법방해라는 건 지금 3일 뒤에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걸 기소한 검찰에 대해서 너희 기소를 이렇게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법방해라는 것이고 지금 1심 선고 나오기 나흘 전에 발의가 이게 일종의 사법방해다라는 주장이고요. 그리고 재판부에 대한 이 압박도 상당히 아마 작용을 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사법방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재판부 압박이라니요? 재판부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합니다. 술자리를 벌여서 회유를 했는지, 그런 증거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 진술 자체를 다 증거를 쓸 수가 없어요. 변호인이 그 주장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판단을 재판부에서 할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압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이렇게 술자리 회유에 의해서 된 거기 때문에 당신들이 판단을 잘못하면 특검이 규명을 하고 난 다음에는 재판 결과도 뒤집어질 수 있고, 그건 또 잘못하면 은연중에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지금 압박을 주게 되는 거죠. 지금 이재명 대표 재판이 아니고 김성태 전 회장 재판이잖아요.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방탄이라고 하는 부분과 연결되는 부분인데, 자, 이화영 부지사의 공소장에는 대북 송금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공범으로 아마 적시가 돼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화영 부지사가 유죄가 나면은 이재명 대표도 기소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미리 방탄 또는 물타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지금 미리 특검을 주장을 해놔야지 만약에 유죄가 나왔을 때 이러이러한 정치 검찰에 의해서 유죄가 나온 것이지 실제 유죄가 아니다, 이건 조작이다, 이렇게 주장하기 위해서 지금 저는 특검을 발의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재판 때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이 이화영이 유죄면 이재명 대표도 유죄라고 강력히 추정된다라는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건 아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돼 있으니까 그게 유죄가 되면 당연히 유죄다라는 게 법리적인 말인데, 자, 그걸 그렇게 얘기하면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다른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화영을 유죄로 하는 것은 이재명을 유죄로 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알아서 판단을 해라, 이런 의미로 들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발언은 들리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일 수가 있습니다. 그 변호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사인데 거기 왜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왜 꺼냈을까요? 재판 선고를 연기해달라는 주장이었는데요. 사건 기록이 방대한데 이제 재판부가 이거를 볼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나 했고요. 두 번째, 이 사건은 정말 야당의 당대표의 정치적인 어떤 운명하고 관련된 그런 중요한 선고인데 신속하게 하지 말고 좀 선고 연기해달라, 이런 요구였거든요. 원래는 선고 연기를 해달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재판이 1년 8개월 동안 진행되고 있는 재판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아마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볼 때는 지금 선고했을 경우에는 별로 이제 재판 결과가 본인들이 기대하는 게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여하튼 재판을 재개해서 뭔가 다른 주장을 더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한규 의원은 변호사니까 변호 직업이요, 전 직업이.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알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검찰이 1심 구형을 이화영 전 지사에 대해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어요. 그리고 김성태 전 회장은 3년 6개월을 구형했어요. 그런데 이 형량이 구형량이 이렇게 크게 차이 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부분 자체가 이제 예. 저희 당이 봤을 때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하는 부적절하다. 건데요. 예.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돈을 받은 정치인이 더 나쁘다. 예. 그러니까 뇌물을 받고 정치자금법 위반은 정치인에만 해당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구형이 더 높다라고 하는 거고요. 예, 검찰 예, 입장은. 예. 그리고 대북 송금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화영 부지사 쪽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 죄질이 더 나쁘다라고 보는 거고 예. 세부적으로는 적용 법률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예. 건데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예. 뭔가 쌍방울 회장 같은 경우에는 예. 검찰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유죄가 될 수 있도록 증언을 하는 조건으로 예. 실질적으로 구형을 좀 적게 해주기로 하는 명시적인 약속을 안 했더라도 예. 그런 어떤 분위기 하에서 수사가 이루어진 거 아니냐 예.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북 송금 검찰 조작 특별검사법 발의 내용 중에 김성태와 검찰의 구형 거래 의혹이 들어있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참 확인하기가 어려운 거죠. 예. 왜냐하면 김성태 입장에서는 그런 약속을 명시적으로 안 했다 할지라도 그런 기대를 하고 예. 검찰이 원하는 진술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예. 저희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이면 약속이 있었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거고요. 예. 사실 그게 확인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자수하거나 자백한 경우에는 예. 형을 감면한다라는 조항을 특별히 넣은 거죠. 통상적으로는 자수하거나 자백하거나 하면 감면할 수 있다라는 정도인데 이런 경우에는 자백을 최대한 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런 특별 규정까지도 넣은 것으로 알겠습니다. 확인됐습니다. 이 특검법 안에 검찰의 이제 주류 반입, 이화영 진술 강요 회유 의혹도 있잖아요. 네. 예. 지난번에 그 민주당 의원들이 수원지방검찰청 찾아가기도 하지 않았나요? 예. 찾아갔으나 뭐 아무런 대화는 못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이 형사소송법 309조에 보면 이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는 유죄의 예. 증거로 할 수 없다라는 예.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단순히 사실대로 얘기하라 이런 식의 회유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땐 이런 사실이 있는데 당신이 이렇게만 진술하면 그러면 우리도 도움이 되고 당신한테도 뭐 편의를 봐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술을 마시면서 특별한 혜택을 주면서 김성태 전 회장이나 이화영 부지사에게 예. 검찰이 회유를 하지 않았나? 알겠습니다. 라는 의혹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 이 재판부가 이제 금요일 1심 선고를 하게 되는데요. 징역 15년을 구형했어요. 지금 뭐 3억 3,400만 원 뇌물 정치자금 수수 혐의가 하나고 지금 쌍방울로 하여금 이재명 당시 이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하게 시켰다라는 혐의 이 두 가지인데 법조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제 검찰 출신이니까 좀 더 아실 것 같아서요. 어떻게 선고가 나올 것 같아요? 글쎄요. 선고 형량을 예측하는 거는 이런 사건은 굉장히 좀 쉽지가 않습니다. 유무죄를 가리는 어떤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최소한 이제 아까 그 3억 뇌물 수수 부분에 있어서는 예. 아마 1억 이상이면은 수수 금액이 1억 이상이면 10년 이상의 징역을 처하도록 이렇게 아마 규정되어 있을 겁니다. 예. 그러면은 최소한 감경을 하더라도 5년 이상이니까 예. 뭐 5년에서 7년 정도 형량을 선택을 하고 예. 대북 송금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러한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 어떻게 형량을 양정을 해야 될지 아마 재판부가 굉장히 고심을 할 겁니다. 그렇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사기 사건이나 뭐 행정사건 이런 경우에는 오랜 재판에 관례가 있어서 금액이나 범행의 행태 이런 걸로 그 형량이 대략 이렇게 적정하게 뭐 산출된 것이 이미 있는데 이 대북 송금이라는 거는 알겠습니다. 처음 이제 발생한 거기 때문에 예. 그 부분 형량을 얼마만큼 할 것이냐에 따라서 아마 이화영 부지사 형량 결정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대북 송금 관련한 또 법원의 판단도 중요할 것 같고요.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라는 대답을 했어요. 이런 대답을 한 것을 놓고 소환 조사 가능성을 언급하는 기사들이 오늘 많이 나왔습니다.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이원석 검찰총장은 엄청나게 검찰을 아끼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대통령 가족보다는 검찰이 국민들한테 받는 신뢰나 사랑 이걸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거든요. 평소에.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면 예. 대통령, 임명권자인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더라도 예.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는 그런 승부수를 띄울 가능성이 있다고 민주당은 봅니다. 검찰이 당연히 소환 조사해야 된다는 입장 아니었나요? 그렇죠. 예. 저희는 이제 대통령의 부인이든 누구든 예. 소환 조사가 일반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예. 서면 조사로는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예. 소환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저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경수 의원께서는 어떻게 읽으셨어요?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뭐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소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거든요. 그것 이외에 다른 답변을 어떻게 할 수 무슨 있겠습니까? 뜻으로 읽힙니까? 예. 저는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원론적인 답변이다? 원론적인 답변이죠. 그렇다고 해서 법 앞에 이 성역이 없다라고 해서 무조건 소환한다는 것도 그건 말이 안 되고 죄가 있고 혐의의 가능성이 높아야지 소환을 하는 것이지 모든 조사가 다 소환 조사가 원칙이라고 하면은 고발만 하면 고소만 하면 다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거는 검찰이나 경찰이 있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군요. 그걸 죄를 가려서 죄가 될 만한 걸 소환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특별히 이게 뭐 어떤 의미를 갖는다 저는 그렇게 보기 힘들다고 봅니다. 네, 저는 이제 이현석 총장의 스타일인데요. 예. 본인이 언론에도 기고도 되게 많이 하고 언론하고 접촉을 많이 했던 분이니까 안 해도 되는 말을 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이 그럴 의사까지 있다라는 걸 대외적으로 보이는 거다.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런데 잠깐 안 해도 되는 말이 아니고 소환 조사 여부에 대해서 물었잖아요. 아무 답을 안 할 수도 없고 한다고 할 수도 없고 안 한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론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수사팀 조사의 필요성 검토해서 바른 결론 내릴 것이라고 어제 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숙 여사 종합특검법 발의한 것을 놓고 정치권에서 여러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 지도부에서는 상당히 신중론 입장인데요. 윤상현 의원이 이제 발의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당 지도부에서는 적극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어때요? 자, 이 특검 이제 김정수 여사 특검 얘기가 나온 것 자체가 민주당이 워낙 일 특검이라고 얘기하듯이 워낙 지금 특검 법안을 많이 내놓고 또 지난번 거부권 행사된 법안을 그대로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오히려 거기다가 더 강화시켜서 지금 제출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이게 정치 공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정치 공세 차원에서 지금 이 특검법을 대응하는 거다. 그러니까 뭐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정치 공세로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정치 공세라고 해서 우리만 정치 공세가 아니라 민주당도 정치 공세를 지금 계속해서 이 지금 특검을 아까 말씀드린 거지 토시 하나 안 바꾸고 그대로 주장한다든지 오히려 더 강화된 내용. 더 어떻게 보면 지금 대북 송금 특검 같은 경우에는 압박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얼토당토 하는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것 자체가 정치 공세다. 거기에 대응하는 차원의 정치 공세다. 알겠습니다. 김만규 의원께는요. 이 여당의 조정훈 의원 있잖아요. 오늘 라디오 인터뷰 보니까 정치행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윤상현 의원이 원하는 효과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당대표 출마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효과를 얻은 것 같습니까? 효과 얻었죠. 제가 아침에 신문들을 일간지를 쭉 봤더니 보수지에는 딱 윤상현 의원의 사진과 법안을 낸 게 나름의 큰 면적으로 들어갔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뭐 전당대회 출마 실제로 하실진 모르겠지만 계속 당의 적극적인 지지층에 소구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성공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정브리핑을 열었죠. 동해에 최대 140억 배럴에 이르는 석유 가스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야 시각은 엇갈렸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간밤에 꾸었던 꿈의 세계를 아침에 일어나면 잊혀지지만
네, 윤 대통령이 어제 직접 첫 국정 브리핑 때 이제 발표한 내용인데요. 민주당은 낮은 지지율 국면 전환용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천공의 그림자가 보인다는 말도 나온다라는 언급까지 했어요. 야당의 이런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천공을 거기 끌어들이는 건 또 너무 과한 것 같고요. 예. 만약에 천공이 진짜로 이 석유까지 예측했다면 우리 국사를 모셔야 되지 않게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아는데 참 어이없는 예측했습니다.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지금 이 국면 전환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뭐 없는 사실을 끌어들여 가지고 뭘 발표를 했으면은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는데 이거는 온 국민들이 원하고 정말 산유국이 된다면 우리 경제에도 엄청난 득이 되는 그런 사안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안을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하는 것이 거의 국면 전환용이다. 설사 그런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대통령이 해야죠, 그런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게 좀 성급한 것 아니냐, 야당에서는. 뭐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도 직접 발표하셨잖아요.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 간절한 어떤 그 꿈일 수도 있고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하셨고 또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은 그거는 진짜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하셔야지 그 큰 사안을 장관한테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렇다면 야당 이야기도 들어봐야죠. 김학의 의원님, 이게 국면 전환용이다. 그리고 또 일부 의원들은 대통령이 너무 성급히 발표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하더라고요. 야당에서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국면 전환용이었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 이유는 모 여론조사에서 21%의 국정 지지도가 나온 이후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저희가 그렇게 비판은 하는데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아니 국민들이 석유가 나왔다고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를 높여주냐 그러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생각으로 하셨다고 하면 부적절하다. 그런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저도 청와대에서 있을 때 어떤 브리핑을 할 때는 두 가지 기준 중에 하나로 봅니다. 하나는 발표자가 이거에 대한 권위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담당자로서 의지를 표명하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훨씬 더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있느냐. 두 번째는 전문성이 있느냐. 담당 업무냐라는 거거든요. 이 건은 대통령이 둘 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국민들하고의 관계에서 민생에 집중하겠다. 이건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이 할 수 있지만 이건 전문성의 영역이거든요. 그럼 누가 발표했어야 된다? 이거는 가스공사나 산자부 장관이 하는 게 맞죠. 그리고 이거는 대통령이 이날 되게 바쁘셨어요. 왜냐하면 아프리카 정상들이 많이 오셔서 그날 외교 행사가 많았고 실제로 대통령이 브리핑만 하시고 나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 산자부 장관이 담당을 했기 때문에 이 건은 대통령이 하시는 게 적절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정말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국민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으셨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빠른 단계였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2월 달에 본인이 막 얘기를 하고 나서 국민들이 다 알게 되니까 소문이 나서 1월 달에 약간 사후적으로 확인해 주는 거였는데 당시에는 드럼통 하나 정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석유가 확인은 됐는데 경제성이 전혀 없었고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교훈이 돼서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가스라든지 이런 매장이 확인됐는데도 대통령이 직접 한 번도 안 했죠. 그거는 분명히 역사적 교훈이 있었다. 대통령께서 좀 성급하지 않았나. 하지만 정말 경제성이 있으면 좋겠다. 대통령께서 순수한 마음으로 하셨기를 기대하면서 저도 실제로 경제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습니다. 자, 박경수 의원님, 잠깐만 한 말씀. 말씀하세요. 이 부분은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보고용이잖아요. 국민들께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 시추한다 그래서 내가 그걸 승인을 했습니다. 라고 국민들께 보고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발표 내용이기 때문에 성급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 사실은 오래전부터 뭐 프로젝트 명의 대왕이든 관계토든 뭐 그런 프로젝트는 쭉 진행이 되고 있었고 작년 연말에 이미 미국의 탐사업체가 이 140억 배를 이미 정부에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정부는 또 정부 나름대로 6개월 동안 각종 자료를 검토를 해보고 충분히 지금 여러 가지를 검토해보고 난 후에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고 그래서 대통령이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뭐 나온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온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출을 한번 한다. 네. 이걸 국민들께 보고하는 거기 때문에 뭐 설득력이나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당리당략 차원을 떠나서 여야 공방을 떠나서 실제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그럼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다음 달 25일 전당대회 개최를 목표로 룰 개정 논의에 착수를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국회의장단과 원내대표 경선에 당원권 강화를 골자로 하는 당원 당규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뭐 저희가 자막으로 당원의 힘 이야기를 했는데 국민의힘 이야기부터 좀 들어볼게요. 전당대회 이제 7월 25일 열기로 이제 확정이 된 건가요? 25일은 아니고 25일 이전에. 이전에. 23일, 24일, 25일 뭐 이렇게. 그렇다면 이제 당 대표를 뽑아야 되는데 전당대회 때요. 그런데 보통 지금 현재 룰은 당신 100%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걸 좀 바꿔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당원 당규 특위. 거기 지금 특위위원이시죠? 네. 지금 언제쯤 그렇게 결정이 있습니다. 되는 거예요? 뭐 다음 주 수요일쯤 이전으로 그래요? 그걸 해야 됩니다. 이게 빨리 왜냐하면은 결정되겠네요. 그 지금 역산을 해보면은 그렇죠. 7월 25일, 7월 23일, 4일 요 역산을 해보면은 언제까지 전당대회 공고도 해야 되고 그렇죠. 뭐 여러 상임 한 3, 40일 걸리니까요. 그걸 계산하면은 한 열흘 정도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네요. 예. 그럼 어떤 수렴 절차를 거쳐서 경선 룰을 확정하는 거예요? 아마 지금 개별적으로 의원님들한테도 그런 의견을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원내위원장들한테도 수렴을 하고 있고 그렇군요. 그 결과를 가지고 특위에서 논의를 해서 결론을 내고 그걸로 아마 그 뭐 선관위든 최고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비대위에서. 승인하는 쪽으로 그렇게. 자, 지금 회의 장면 보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당원 투표 100%로 당 대표를 선출했던 게 지난해였어요. 김기현 대표 선출할 때. 그때 당원 당규를 바꾼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때 민심 30% 반영했었죠. 예, 그 전에 민심 30%. 그러니까 이번에 바꿀 때도 민심 30% 안팎이 될 가능성이 큰가요?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뭐 5대5부터 5대5 이야기가 나와요. 5대5부터 8대2까지 지금 다양한 얘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조만간 결정이 되겠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은요, 국회의장 경선 때 당원들이 많이 탈당을 했다면서요? 탈당 신청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최대한 2만 명까지 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당심을 이제 반영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재명 대표가 4선, 5선 의원들을 어제 다 만났다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4선 의원들하고는 저녁 먹고 5선 의원들하고는 오찬하고요. 네. 내일은 또 이제 그 중진이 아닌 의원들하고 또 회의가 잡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거기서 나왔던 내용 들어보니까 이제 원내대표 뽑을 때 그리고 국회의장 뽑을 때 한 당심 20% 정도는 반영하자라는 의견이 있었나 봐요. 네. 그런 안이 이미 지도부에서 준비를 해서 의원들한테 제공이 됐습니다. 네네. 그거는 이제 의원총회 사안은 아니고요. 네. 국회 내부 일이 아니니까. 그렇군요. 예, 당에서 이제 당무위나 전당대회를 통해서 통과시켜야 되는 당원 개정 사항이라서 당원 개정안을 지도부가 준비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 개정안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회의장 선출에 있어서 당원들이 20% 정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여전히 80%는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들의 의사에 따라서 국회의장 후보를 선출하는 거죠. 예.
당내에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내는 분은 없나요? 요즘 이제 뭔가 이제 당원들이 격앙돼 있기 때문에 예. 그거에 반대되는 의견을 낸 분이 몇 분 계셨죠. 예. 그런데 지금 분위기는 어차피 직접 민주주의하고 수기 민주주의를 잘 섞을 필요는 있다. 여전히 네. 80%는 의원들이 또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시범적으로 20% 정도 도입해서 2년 후의 일이죠. 네. 2년 후부터 한번 시도해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정도는 모아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중진분들은 예. 국회 관행을 오랫동안 경험해 보신 분으로서 국회직을 국회의원들이 아닌 당원들이 뽑는 게 본인들이 경험한 바에 따르면 상당히 어색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론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의 정치의 위기다라고 네. 지적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천을 받을 때는 당원들의 당심이 반영이 되긴 하지만 그 국회의원을 뽑아준 사람들은 당원들만 뽑아준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당원 말고 일반 국민들도 뽑았고 국회의장 자체가 민주당 당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제 무당으로서 이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기제로서 판단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건 저희 후보를 뽑는 거고 실제 국회에서는 또 무기명 투표를 하기 때문에 또 거기서 또 다른 결론도 나올 수 있는데요. 네. 여전히 80%는 국회의원들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박형수 의원님, 국민의힘 내에서는 원내대표나 당직 뽑을 때 당심을 좀 반영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없나요? 그런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의 이 체제를 혼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는 이유가 있고 대의제에 적합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당원 의사를 반영해야 될 부분, 정당 당직을 정할 때 예를 들어서 당 대표를 최고위원 할 때 100%를 하든 뭐 10%를 하든 그거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국회의장을 뽑는 것은 국회의원인데 거기에 당원의 의사가 들어간다. 오히려 들어가야 될 거는 국민의 의사겠죠. 그 국민의 의사를 대의해서 국회의원이 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대의제 민주주의의 원칙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무더기로 살포하는 등 도발을 이어가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결정이 어떤 의미인지 앞으로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까지 짚어보겠습니다.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오늘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하면서 우리 군이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아졌는데요. 그중에서 북한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대북 확성기잖아요. 이 군사적 공격도 아닌데 유난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부터 짚어주시죠. 예, 일단 북한군의 이제 구조적 특징이 있는데요. 북한군은 휴전선 일대에 72만이라는 방대한 무력이 휴전선을 따라서 밀집 전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70만의 군인들이 일단 휴전선 일대로 한번 군사복무를 나오면 거의 10년 동안 휴전선 일대로 군사복무를 하게 되는데요. 그들이 지금 군사복무를 하고 있는 그런 생활 환경을 보면 정말 대단히 열악합니다. 가장 초보적인 전기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또 그들 같은 거는 핸드폰이나 저녁마다 TV 시청 같은 거는 생각하기 매우 힘든 이런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길거리를 걸어가던 항상 TV를 보고 노래를 듣고 휴대폰을 통해서 유튜브를 보고 이렇게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콘텐츠가 많은데 북한 군인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70여 만의 군인들을 향해서 휴전선 일대에서 우리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다면 결국은 북한 군들이 듣게 되는 일상적인 내용이 한국에서 만든 뉴스, 또 우리의 트로트, K-팝 이런 것이 바로 그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향후 그들이 10년 이후에 군사복무 후 고향으로 돌아가겠는데 결국은 북한의 중추 세력이 휴전선 일대에 나왔을 때 결국은 완전히 한국화가 되어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70만 군인이 10년 동안 우리 문화에 노출되는 효과라고 하셨는데 이 당장 재개하려면 고정식이 아닌 이동식을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효과 면에서 차이가 있을까요? 조금 차이는 있을 겁니다. 고정식일 때는 거기에 스피커를 많이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붙일 수 있겠는데 이동식일 때는 그렇게 이제 마음 먹은 만큼 이제 붙일 수 없을 것 같고 또 송출 그런 출력에서도 좀 많이 차이가 날 겁니다. 소리가 작은가요? 예, 소리가 좀 작죠. 왜 고정식은 아무래도 크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이 고정식이든 또 이동식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휴전선 일대에 북한군이 많이 나와 있는데 과연 우리가 확성기를 몇 대 이동식이든 고정식이든 몇 곳에서 할 경우 대체 얼마나 많은 북한 군인들이 그것을 시청하느냐. 될수록 가능하면 우리 경우에는 많은 북한 군인들이 설치할 수 있게 이동식이라도 많이 대수를 늘리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많이 늘려서 70만 군인들이 최대한 많이 접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북한 주민이 우리 문화에 노출되는 걸 북한 지도층이 꺼림칙해하다 보니까 대북 단체도 대북 전단 보낼 때 K-팝이 담긴 USB를 함께 보내기도 했잖아요. 예, 그렇죠. 예. 지금 북한 내부에서 보면 몇 년 전부터 김정은이 반동 사상문화 배격법 또 평양문화법 각종 법들을 만들어서 한류에 접촉하는 그런 젊은이들을 대대적으로 지금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고문 풍선에 전단을 또 오물을 달아서 우리한테 보냄으로써 우리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제공하면 결국은 북한의 젊은이들이 한류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김정은 당국 자체가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되거든요. 이렇게 확성기 방송을 막을 방법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 당국으로서는 화들짝 놀라서 우리가 그런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니 5시간 만에 전단 살포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겠다고 꼬리를 빨리 내린 겁니다. 네, 이게 화들짝 놀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신채호 전 의원은 뭐 조선중앙TV 해킹이라도 해서 북한 방송에 K-팝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이 북한 주민 사이에서 K-팝이나 드라마가 얼마나 인기가 많은 건가요? 예하면요, 지난 시기에 휴전선 일대에서 나와서 군사복무를 하던 군인들이 이등병의 편지란 노래, 이게 대단히 저녁에 자기 전에 이런 노래를 확성기로 보면 그 와닿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고향에 돌아가서 북한 젊은이들 속에서 이등병의 편지라는 노래가 대단히 확산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북한 젊은이들이 이등병이란 편지란 이 노래를 들을 때 제가 아무리 들어봐도 이거는 북한 노래가 아닌데 젊은이들이 이 노래를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건 분명 한국 노래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니라 다를까 얼마 있지 않아 북한 당국이 이등병 노래를 전면 금지시키는 이런 조치도 취했거든요. 그런데 오랫동안 한국 이런 드라마나 또 그다음에 노래 또 리듬 여기에 자꾸 숙련되기 시작하면 북한 군인들도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을 하면서 그 리듬에 맞춰서 코를 흥얼거리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바로 한류에 의해서 한국화가 되어 가는 거죠. 네, 특별히 북한에서 많이 알려진 뭐 가수나 배우가 있을까요? 그렇게 특별히 알려진 가수나 배우는 제 기억엔 남지 않고요. 어쨌든 싸이 같이 특히 해외에 나와 있던 많은 사람들은 싸이의 이 말춤 또 이 강남 스타일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 네. 근데 이렇게 북한이 유난히 싫어하는 확성기 꼭 필요한 조치라고 보시나요? 저는 대단히 유효한 조치라고 봅니다. 이번에 또 이전에도 이것은 증명됐습니다. 2015년에 목함지뢰 사건 때 북한이 휴전선에 있는 포본을 다 꺼내놓고
준성시 상태까지 선포했거든요. 그리고 한국하고 정말 전쟁을 할 듯이 이렇게 기세좋게 나왔는데 그때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겠다고 선포하니 그때도 북한은 꼬리를 내리고 이 문제를 협상으로 해결하자라고 해서 대화에 나왔고 결국은 긴장이 격화되지 않았거든요. 이번에도 유사한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면서 그중 하나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카드를 꺼더니 5시간 만에 북한이 잠정 중단하겠다고 대응했거든요. 네, 굉장히 유용한 조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이르면 내일부터 대북전단을 보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북한 입장에서 전단과 확성기 중에서 어떤 게 더 두려울까요? 어떤 게 더 감내하기 힘든 조치일까요? 예, 전단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북한에 이제 뿌리는데 제한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 영향도 많이 받고 단 확성기 방송은 우리가 마음먹은 만큼 또 직접 북한 군인들을 타깃해서 휴전선 일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확성기 방송이 전단보다 훨씬 더 효과성이 있는 거죠. 효과성이 더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대북 전단을 또 날리면 100배로 다시 살포할 거다. 그러니까 오물풍선 또 날릴 거다라면서 우리 측에 공을 넘겼는데 이른바 조건부 중단 선언이었어요. 이 오물을 풍선에 날려보내는 이런 형식의 도발은 대체 누가 기획하는 건가요? 이번에 북한군에서 이미 날리기 전에 또 날리겠다고 사전 경고했고 또 잠정 중단을 하겠다는 것도 결국은 북한 국방성 부상이었거든요. 이것은 제가 보건대는 북한군 생화학 부대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위험한 것은 뭐냐? 이번에는 오물이 날아왔다면 앞으로 유사시 때 북한이 여기다가 독극물, 생화학물을 달아서 풍선을 이번처럼 대량 우리 중심으로 보낼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 이제부터 우리가 정말 치밀하게 대응 준비를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생화학 부대가 보낸 거라면 우리가 대응책도 더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냄으로써 이미 남남 갈등이라는 이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예, 이번에 북한은 이런 걸 노렸을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오물이나 쓰레기에 대단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오물 쓰레기를 내리보내면 우리 국민들 속에서 우리 정부를 향해서 대북전단 살포를 좀 중징시키는 그런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라는 요구가 많아질 것이다 라고 북한이 생각했을 거고 현실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면서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이런 현실도 있고 또 민주당의 경우는 야당에서도 이번 북한의 오물풍선 사건에 대한 책임을 윤석열 정부에 돌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일단 그들이 바랬던 남남 갈등 유발 그런 목표는 실현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할 겁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풍선이 얼마나 날아가고 또 어느 정도의 무게를 수용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북한이 파악을 했을 텐데 이게 추후 다른 공격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대단히 큰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북한은 15톤에 달하는 그런 오물을 거의 1000여 개에 달하는 풍선에 실어서 북풍을 이용해서 보냈는데 그 풍선이 휴전선 일대가 아니라 우리 정말 중심인 경남 지역까지 내려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풍선이 넘어올 때 우리는 그 풍선을 바라보면서 우리 군이 그것을 조준 사격에서 떨궈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국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바람 따라서 갈 수 있는 데까지 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북한으로서는 어느 정도의 가스를 풍선에어서 어떤 바람 세기에 어느 정도 무게를 달아서 보내면 그 풍선이 지역까지 간다는 그런 구체적인 데이터를 이번에 다 잡았을 겁니다. 네, 그러면 위험물질을 실어서 만약 보낸다면 우리가 격추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앞으로 이게 더 중요한 것은 유사시대입니다. 북한이 정말 여기다가 독극물이나 생화학 무기를 실어서 보낸다면 이런 풍선이 우리 서울과 같이 주민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날아와서 터지거나 떨어진다면 대단히 큰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전선 일대에서 이제부터 우리 군인들이 휴전선으로 넘어오는 이런 북한 풍선을 발견했을 때 주민들이 없는 그런 산간 지역에서 조준 사격으로 그것을 떨구는 이런 훈련도 이제부터는 정말 대대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응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으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오늘 정부가 구체화했는데요. 북한이 대응 수위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 9.19 군사 합의는 현실적으로는 이미 사문화된 이런 이제 합의입니다. 이 9.19 군사합의의 목적은 결국은 휴전선 일대에서 완충지대를 형성해서 남북 간의 적대적 행위를 중단하고 더 나아가서 완전한 평화를 만들자는 게 목표였는데 이렇게 9.19 군사 합의를 완전히 무시하고 풍선도 보내고 드론도 보내고 지어 우리 울릉도 앞바다에다 미사일 사격까지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는 이런 9.19 군사 합의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는 별 의미가 없어졌다는 것이 다 명백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이 빨리 9.19 군사 합의 수족에서 벗어나서 이 지역에서 여러 가지 군사 훈련도 하고 이번처럼 대북 풍선이 넘어올 경우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또 더 나아가서 군사 정찰 비행을 빨리 재개해서 북한이 언제 또 다른 새로운 유형의 풍선을 준비하고 있는지 풍선이 북한 지역으로부터 날아올 때부터 우리는 군사 정찰 비행을 통해서 미리 예측하고 대응 조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네, 북한의 대응까지 예상해 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과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해 약에 취한 상태로 고가 외제차를 운전하다 사망 사고를 내고 흉기로 시민을 협박해 공분을 산 20, 30대들이 있었습니다. 이 경찰이 이들의 자금 흐름을 추적해 봤는데 각종 범죄 집단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양동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도로 돌진한 차량이 벽에 박혀 있고 놀란 시민들이 다가와 상황을 살핍니다. 지난해 8월 20대 신모 씨는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행인을 덮쳐 숨지게 했습니다. 한 달쯤 뒤에는 마약을 투약한 채 람보르기니를 몰던 30대 홍모 씨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자 흉기로 시민들을 위협하고 달아났습니다. 이들의 자금 출처를 수사하던 경찰은 각종 범죄에 연루된 단서들을 잇따라 확인하고 일당을 무더기로 붙잡았습니다. 신 씨는 판돈이 8,600억 원에 달하는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캄보디아에 사무실을 두고는 회원 8천여 명이 베팅하게 했습니다. 경찰은 운영진은 물론 사이트 회원까지 모두 61명을 검거하고 국내 총책 등 2명은 구속했습니다. 네, 롤스남도 그 국내 총책과 비슷한 또래 남으로서 그 국내 총책 밑에서 국내 총판을 해서 도박 공간 개설을 한 혐의로 경찰은 신 씨가 국내 회원을 모집하는 총판 역할로 챙긴 돈이 수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정확한 수익 규모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이트에서 홍 씨도 도박에 참여한 거로 확인됐는데 불법 자금을 숨기는 데 가담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추적 과정에서 불법 리딩방 조직과 해킹, 환전 사기를 벌인 일당 등 38명도 추가로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20에서 30대 젊은 남성들로 별다른 직업 없이 범죄 수익으로 생활했습니다. 신 씨처럼 슈퍼카를 몰거나 유흥비로 쓰는 등 번 돈 대부분을 탕진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미 구속된 2명을 제외한 도박 사이트 운영자와 리딩방 일당 등 90여 명도 조만간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산속에 몰래 공장을 차려놓고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만들어서 판 60대 형제가 붙잡혔습니다. 중국인에게 기술을 배워서 직접 짝퉁 약을 만든 뒤에 자신들이 운영하는 성인용품점에서 팔았습니다. 이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적이 드문 산속 공장 안으로 들어가니 유명 발기부전 치료제가 가득합니다. 혼합기와 정제 코팅기 등 알약을 만드는 기기들도 발견됩니다. 이거 뭐예요? 뭐 쓰는 거예요? 저거는 이제 저희 대학할 때 내가 썼던 거예요. 가려둔 벽장 안에는 포장을 앞둔 알약들이 꽉 차 있습니다. 모두 불법으로 만들어진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입니다. 60대 안씨 형제는 지난 2020년 불법 공장을 차렸습니다. 그 이전엔 다른 사람이 만든 가짜 치료제를 사다 팔기만 했지만 중국 기술자에게 방법을 배운 뒤 직접 제조에 나선 겁니다. 가짜 비아그라와 시알리스는 물론이고 자기들 마음대로 배합한 제품까지 만들었습니다.
모두 합쳐 150만 정으로 160억 원어치나 됩니다. 안씨 형제는 자신들을 운영하는 성인용품점 2곳에서 손님들에게 판매했습니다. 수사 당국의 단속을 대비하여 현금으로만 거래하였고 거래 내역은 일체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같은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먹을 경우 심근경색이나 뇌출혈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안씨 형제를 검찰에 송치하고 가짜 치료제와 원료 등을 압수하는 한편 제조 공장에 대한 몰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2004년 경남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주동자가 일했던 경북 청도군 식당이 불법 건축물로 드러났습니다. 경북 청도군청은 해당 식당이 불법 건축물로 파악됐다며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낮 1시 반쯤 경남 창원시 북면도로를 달리던 학원 차량이 4m 아래 하천으로 추락했습니다. 차에는 70대 운전자와 초등학생 3명 모두 다치진 않았지만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45분 김포공항에서 제주도로 출발 예정이던 에어서울 항공기가 자체 결함 문제로 결항했습니다. 결항 여파로 탑승하려던 승객 100여 명이 6시간 가까이 공항에 발이 묶이는 등 불편이 잇따랐습니다. 오늘 새벽 1시 20분쯤 경북 김천시 한 농장에서 사육하던 소 20여 마리가 탈출해 도로를 달리는 소동이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소를 몰아 새벽 3시쯤 1시간 40분 만에 주인에게 인계하면서 다행히 사고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서울대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 박모 씨가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박 씨는 딥페이크 합성물 게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습니다.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직 당시에 국가 채무 비율 전망을 축소하고 왜곡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당시 여러 차례 실무자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홍 전 장관의 지시와 담당 국장의 묵인 아래 비위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4년 전 당시 문재인 정부는 국가재정법 규정에 따라 국가 채무 비율 전망치를 발표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성장률 하락 추세 등을 고려해 미래의 국내 총생산 대비 채무 비율을 산정한 건데 2060년엔 두 자릿수인 81.1%로 예측했습니다. 향후 총지출 증가율은 경상 성장률 수준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이 모색되도록 하는 등 중기적으로 재정 건전성 관리 노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한 달여 뒤 국정감사에서 계산 과정에 이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고 당시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조작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근데 저거를 인위적으로 찌그러뜨려서 2060년에 80%가 나오게끔 만든 거죠. 다른 가정들도 굉장히 낙관적입니다만. 감사원은 이 같은 의혹 등을 토대로 지난해 3월 감사에 착수했고 1년 3개월여 만에 당시 계산에 문제가 있었다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홍남기 전 장관 지시로 애초 세 자릿수였던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두 자릿수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감사원은 당시 기재부가 2060년 국가 채무 비율을 153%와 129% 두 가지 안으로 나눠 전망한 수치를 보고했고 이를 들은 홍 전 장관이 국민이 불안해한다며 두 자릿수로 낮출 것을 지시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전 장관이 구체적 방법을 제시했다고도 덧붙였는데 정부의 총 지출 증가율의 상한선을 씌우는 방식으로 계산 전제를 바꿔 GDP 대비 채무 비율을 의도적으로 낮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실무진 우려에도 불구하고 홍 전 장관은 왜 불가능하냐며 재차 지시를 내렸고 담당 국장은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지난 정권에서 유독 국가정책 추진 사업에 대해 예비 타당성 면제 심사가 너무 부실하게 이루어졌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홍 전 장관이 퇴직한 만큼 재취업 등의 불이익을 주는 인사자료 통보 조치를 했고 수사 의뢰는 하지 않았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가로등 정비 같은 위험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위험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권익위가 이 위험 근무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실태 조사를 벌였는데 6억 원 규모의 부당 수령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위 한 차량이 빠른 속도로 쏜살같이 내달립니다. 잠시 뒤 도로 위로 나온 보수 작업자를 발견하고 급하게 브레이크를 잡아보지만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사고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항상 사고 부담을 떠안고 일하는 도로 보수원이나 급식실 조리 노동자, 방역 업무 종사자 등에게는 위험 근무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험 대가로 국민 혈세를 투입해 지급하는 수당이지만 권익위 조사 결과 지난 3년여 동안 12개 지자체 940여 명이 수당을 부당하게 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관당 적게는 2천만 원에서 최대 2억 원까지 총 부당 수령 규모만 6억 2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위험 근무 수당 집행 규모가 크거나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이 있는 분야가 많은 기관 12개를 최종적으로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산시 부시장 수행 차량 운전을 했던 한 공무원의 경우 위험 업무가 아닌데도 1년 동안 위험수당 44만 원을 타갔고 수도권의 한 지자체 공무원은 위험 업무에 해당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현장 단속을 단 한 번도 나가지 않고선 2년여 동안 110여만 원의 위험수당을 받아냈습니다. 위험 근무수당을 사실상 쌈짓돈처럼 부당 수령해간 건데 관행처럼 굳어지다 보니 총 부당 수령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겁니다. 한 번 위험근무수당을 받는 걸로 등록이 되면 본인이 지급 중단을 신청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지급되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또 신청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권익위는 이번에 적발한 사례를 감독기관에 통보하고 부당 수령행은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번 실태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200여 개 지자체 역시 유사 관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자체 감사와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네, 북한이 얼마 전 날린 대남 오물 풍선이 전국 각지에서 발견이 됐는데 오물 풍선으로 착각한 신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반쯤 전북경찰청의 무주군 내도리 복숭아 과수원에서 풍선 잔해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과 군 당국이 과수원 나무에 매달린 검은 풍선을 분석한 결과 상공 기상 관측용 장비 라디오 전대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실이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관련해 피해자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최근 북한 오물풍선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서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우선 지자체 기금을 조성해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미국이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를 가리켜서 역겹고 유치한 전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이번 도발과 중국과의 연관성은 없어 보인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홍주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주에만 2차례에 걸쳐 북한이 무더기로 날려보낸 이른바 오물풍선. 안전을 위협할 만한 물질이 발견되진 않았지만 쓰레기는 물론이고 가축 분뇨까지 담겨 남한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를 역겨운 전술이라며 규탄했습니다. I will just say that it's obviously quite a disgusting tactic, irresponsible, childish, and it should come to an end. 오물풍선을 띄운 걸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번 작전에 중국이 개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Do you think this action has anything to do with China? China involved? The trash balloons do? Yes. I have not seen any assessment that it does, no. 백악관도 오물풍선 살포와 GPS 전파 교란 등 북한의 이딴 도발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국가안보회의 소통보좌관은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는데 큰 우려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동맹국인 한국을 지원하기 위한 군사적 능력을 비롯해 국력 전반에서 최선의 태세를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북한과 마주 앉을 의사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지만 북한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에 대한 6차 해양 방류를 완료했습니다. 도쿄전력은 지난달 17일 방류를 개시해 오늘까지 5차 때와 마찬가지로 7,800톤을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로 내보냈습니다. 도쿄전력은 이번 방류에서 원전 주변 바닷물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 농도에 이상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에서 20대 세 친구가 폭우로 불어난 강물에 휩쓸려서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사고를 당하기 직전 이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권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급류가 흐르는 강 한가운데 세 친구가 꼭 껴안고 있습니다. 불어난 물이 허벅지까지 차올랐고 서로에게 의지해 강물에 휩쓸리지 않으려 온 힘을 다합니다. 하지만 빠르게 불어나는 강물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구조 헬기는 이들이 사라진 지 1분 뒤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불과 7m 떨어진 강둑에 구조대원들이 있었지만 물살이 거세 손쓸 수가 없었습니다. 대원들은 밧줄을 던졌지만 실패했고 순식간에 눈앞에서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사고를 당한 이들은 친구 사이인 남성 1명과 여성 2명입니다. 구조당국은 사고 지점에서 1km 떨어진 곳에서 두 여성의 시신을 발견해 수습했습니다. 그러나 남성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이탈리아 북부 우디네 근처 나티소네 강을 따라 산책하던 중이었습니다. 강 가운데 있는 자갈밭까지 나갔다가 갑자기 불어난 강물에 고립되며 변을 당했습니다. 이탈리아 북부에서는 지난 2주 동안 계속된 폭우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오늘의 경제픽 시간입니다. 경제부 오동권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첫 키워드는 뭘까요? 볼까요? 네, 5월 물가 2.7% 상승, 하락세 유지. 그런데 왜 힘들지? 2.7% 오르긴 오른 거죠? 예. 그러니까 하락세라 그러니까 좀 착각하기가 쉬운데 그러니까 물가가 내려갔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전년도와 비교를 했을 때 올 5월에도 물가가 올랐다는 겁니다. 근데 2.7% 올랐는데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워낙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항상 3% 정도가 유지됐던 그 물가 상승률 2%대로 하락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그게 유지된다 이렇게 좀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렇군요. 저희가 그래프로 좀 준비했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면 보시다시피 지난해가 3.2%였다가 잠깐 2.8% 내려왔다 다시 3%대죠. 네. 그리고 이제 4월에 2.9%를 찍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관심이 2%대 유지되나? 근데 2.7%로 유지가 됐기 때문에 하락세가 좀 유지됐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하락세가 유지됐으면 긍정적인 것 같은데 뭐가 힘들다는 건가요? 체감하시잖아요. 이게 하락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게 느껴지지 않는 것일까? 바로 이게 포인트인데 높은 식탁 물가 때문입니다. 자, 식탁 물가, 농산물 물가를 좀 살펴보면 배 보시죠. 126.3%입니다. 80.4%. 그러니까 전년과 비교했을 때 배는 이미 2배고 사과도 2배인데 이게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 좀 떨어져야지 뭔가가 좀 물가가 느껴질 텐데 토마토도 마찬가지고요. 고구마, 배추, 거기에 석유류 물가 상승률 3.1%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기준이 되는 2.7%랑 비교를 하게 됐는데 높은 거죠. 거기에 지역 난방비 11.1%, 시내 버스료 11.7%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감 물가에 가까운 이 생활 물가 지수 상승률은 3.1%. 그러니까 체감하는 물가는 여전히 높은 거죠. 예. 그래도 앞서 2.7% 올랐다면 많이 떨어진 것도 있는 거예요? 예. 일부는 떨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따라서 오른 것들이 떨어지는 것들이 있지만 반영되는 결국 지수로 반영되는 결국 평균으로 나타나다 2.7%라면서요. 예, 좋습니다. 그 중에서 뭐가 있냐면 잘 아시겠지만 기초 경제 여건을 좀 판단하는 물가 지수가 있습니다. 이게 근원 물가인데요. 이게 상황에 따라서 막 바뀌는 게 있잖아요. 유류값에 따라서 바뀌는 거 이런 걸 빼고 봤을 땐 2.2%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물가 상승률의 하락세는 좀 확인이 됐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가 좀 문제입니다. 유가가 좀 오를 가능성이 있고 기후 상황이 요즘에 정말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상 기후 때문에 계속 기사를 접하면서 소개를 해드렸겠지만 올리브유 그리고 지금 오렌지 원액도 지금 상당히 오르고 있고요. 커피 원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다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이달 종료 예정인 바나나 등 과일류 28종에 대한 할당 관세를
하반기까지 연장해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최근 가격이 상승한 무에 신규 할당 관세를 적용하고 양배추 할당 관세를 연장하는 등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렌지, 커피, 농축액, 식품 원료 19종에 할당 관세를 적용해서 그러니까 공급을 늘리는 거죠. 그리고 기업의 원가 부담을 완화하고 공급을 계속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가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영상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산유국의 꿈, 포항 영일만 석유가스 품었나? 어제부터 최대 관심사인데 산유국의 꿈 이룰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성공 가능성이 20%라고 하니까 20%의 꿈 정도로 좀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정부는 개발 성공률이 한 20%는 업계에서 상당히 높게 평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도 있을 텐데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실패 확률은 80%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좀 어떨지 어쨌든 이 관심도 높고 기대도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이 어딜까요? 주식시장입니다. 예.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 어제도 이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가스, 석유 다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석유 쪽이 많이 올랐고 비교적 가스 쪽은 보시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다르지만 덜 오른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다만 전문가들은 20%의 확률이기 때문에 너무 투기적으로 접근하면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가능성 있는 곳이 포항 영일만인데 어떤 곳입니까? 자, 이걸 좀 살펴보려면 2004년으로 좀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울산 앞바다에서 천연가스가 이제 생산이 됐었죠. 당시가 4,500만 배럴입니다. 이게 금액으로는 6조 6천억 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고요. 17년 만에 가스가 모두 고갈이 된 상황인데요. 정부는 해저 자원 탐사를 멈추지 않았고요. 이번에 이제 포항 영일만 지금 지도에서 확인하는 이곳에서 이게 한 38km, 포항 영일만으로부터 38km, 그리고 100km 정도 떨어진 해저 1km 심해에서 이제 광고가 발견된 겁니다. 예. 이것은 이제 미국의 심해평가 전문기관 액트지오사에게 맡겨서 가능성을 확인을 받았습니다. 과정을 좀 살펴보면 모두 6단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한 4, 현재 단계 지금 볼 수 있죠. 유망고조 도출. 그럼 가장 중요한 게 5번째, 6번째 상황입니다. 제일 중요하겠죠. 당연히 탐사 시추. 이게 실제적으로 석유가 존재가 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데 언제쯤 될까? 올해 하반기에 본격 시작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시추선도 확보가 됐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저희가 지금 시추선은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잘 준비를 해서 이제 12월부터 저희는 탐사 시추가 실질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12월에 탐사 시추가 시작이 되면 1차 탐사 시추 결과는 내년 한 3, 4월 정도 상반기에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탐사 시추 결과에 따라서 이제 2차, 3차 추가적인 탐사 시추가 필요한지 아니면 실종 개발에 들어갈지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이후에 또 저희가 계획을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이후에 이제 실제 석유와 가스가 존재를 확인하게 되고 절차를 좀 살펴보면 석유와 가스가 생산되는지는 최소한 7년에서 10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확인이 되면 한 30년 정도, 유전의 그 기간이 한 30년이래요. 30년이요. 30년 동안은 계속 저희들이 좀 이제 시추를 하면서 계속 생산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 들어보셨잖아요. 만약에 이게 확인이 된다면 정말로 석유가 있는 산유국의 꿈도 불가능한 얘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제픽 3위를 볼까요?
네, 젠슨 황 고향이 타이완인데 타이완에 갔나 봐요. 그렇습니다. 예. 그곳에서 AI를 다시 한번 외쳤습니다. 요즘 많이 좀 뉴스에 등장을 하는데 이번에도 역시 검은색 재킷 거의 이제 상징으로 여겨지는데 입고 대중 앞에 섰습니다. 뭐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대로 아내와 딸이 추천한 아이템이라고 하죠. 예. 자, 이유는 뭐냐면 지난 2일에 이제 타이완에서 차세대 AI 이 칩을 양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름은 루빈이라고 밝혔고요. 이 발표한 곳이 타이완의 국립대학교입니다. 이게 체육관에서 이제 앞으로 신산업 혁명을 어떻게 주도할지 연설하는 과정에서 2020년부터 루빈을 양산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제 AI 기술이 지금과 이제 다르게 개인용 컴퓨터에 하나하나 들어가게 되면 이거 정말 달라진다. 이것은 새로운 산업 혁명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가치가 한 3조 달러에서 100조 달러로 감당하는 규모로 커졌고 지혜를 생산하는 산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뭐 엔디비아는 안 그래도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식 중 하나인데 이 소식에 주가가 또 올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주식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칩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4.9% 급등하면서 사흘 만에 이제 최고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현재 시간 3일 뉴욕 증시에서 엔디비아 주가 전날보다 4.9% 오른 1,150달러, 한 우리 돈으로 153만 원 정도 거래를 마쳤습니다. 2년 주기로 이제 새로운 아키텍처를 도입해서 엔비디아가 이제 신제품을 출시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좀 단축한다 밝혔습니다. 그리고 주식을 이제 10분의 1로 분할하는 시기가 다가오면서 이게 반영이 돼서 주가가 오른 것으로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젠슨 황이 차세대 AI 로봇 소개를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 기업 로봇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기업이 있습니다. 저 영상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자, 젠슨 황 옆에 나오는 이 작은 지금 주행하는 차가 보이실 거예요. 네. 이게 바로 뉴비라고 불리는 우리 기업, 100% 우리 국산이라고 합니다. 이게 뉴빌리티라는 우리 스타트업에서 20대 CEO입니다. 연대 출신의 20대 CEO가 만든 이 제품을 지금 젠슨이 소개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제 앞으로 걸어다니는 컴퓨터 로봇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인공지능 제품 로봇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바로 지금 이렇게 소개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참여했다고 합니다. 예. 네, 그리고 잠시 뒤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기업 단신 같은 소개할 때 좀 소개가 될 텐데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 뉴비가 실제 어떤 상용화에 들어간 단계, 시범 단계가 좀 이루어진다는 소식도 있으니까요. 관심 가지고 지켜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AI 로봇이 좀 이제 실생활에 적용이 된다면 차세대 먹거리잖아요. 이게 좀 우리 기업들이 좀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을 좀 볼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 경제계 소식 잘 들었습니다. 경제픽 경제부 오동공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요 기업 단신입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 기업 뉴빌리티와 협업해서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실외 로봇 배송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선보이는 딜리핑미는 아파트 단지와 외부 상가를 연계한 실외 로봇 배송 서비스로 2020년 준공한 서울 서초동 레미안 리더스원에서 시범 운영합니다. 입주민이 인근 상가에 식음료를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자율주행 로봇이 물건을 픽업해서 각동 1층 현관 앞까지 배송합니다. KT와 마이크로소프트가 한국형 AI와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KT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본사에서 김영석 KT 대표와 사티아 나델라 MS CEO가 만나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사는 앞으로 국내 AI 클라우드 혁신을 위한 협력과 지원 방안을 9월까지 구체화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SK하이닉스 유병훈 미래전략 담당 부사장은 고대역폭 메모리 HBM 수요는 증가하겠지만 투자는 신중하게 늘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유 부사장은 SK하이닉스 뉴스룸 인터뷰에서 단기적으로는 HBM 성장이 확실하지만 전방 산업이 탄탄히 자리 잡기까지는 변동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롯데백화점이 오는 9일까지 서울 잠실 롯데월드몰에서 프로축구 FC서울 팝업 행사를 진행합니다. 또 행사장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FC서울 대표 선수인 린가드와 기성용의 팬사인회 참여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오늘 16일까지 호암미술관에서 열리는 동아시아 불교미술기획전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을 찾은 관람객이 6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해외 개인 소장가로부터 대여해온 금동 관음보살 입상은 국내에서 일반인에게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네, 고향과 파주를 비롯한 수도권 북부 지역은 출퇴근을 비롯해서 서울로 오가는 교통 수요가 많지만 원활치 못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네, 정부가 서울로 출퇴근 30분이라는 목표 아래 수도권 북부 지역의 교통 편의 제고 방안을 내놨습니다. 김기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의 교통 수요 실태 조사 결과 수도권 북부 지역 전체 통행량 가운데 45%는 서울을 오가는 수요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을 왕래하는 수단으로 절반은 자가용 승용차, 절반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각 수단별 평균 이동 시간은 지하철이 62분으로 가장 짧았고 버스와 지하철, 승용차, 버스 순이었는데 버스는 지하철보다 37%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광역버스를 확충하는데 출퇴근 시간 줄이 긴 노선에 전세버스를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양주 덕정과 서울역, 의정부 밀락고산과 잠실을 연결하는 버스 노선에 각각 전세버스 2대와 1대를 출퇴근 시간에 추가 투입하고 고양 덕원과 향동, 양주 회천에 모두 9대의 광역 DRT를 올해 안에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철도 운행도 강화합니다. 2004년 운행이 중지된 교외선을 복구해 고양, 양주, 의정부를 동서로 연결하는 노선을 올해 12월부터 하루 20회씩 운항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경의중앙선, 문산 용산 구간 출퇴근 전용 열차를 현행 4량에서 8량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파주 운정과 고양 삼송에 BRT 2개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발표되는 대책들은 수도권 북부 지역의 인프라, 통행 분포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자체들의 의견과 협의를 거쳐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고양시 원흥, 지축, 한국항공대역에 내년 하반기까지 환승 주차장을 확장 또는 신설하고 올해 12월 GTX-A 개통에 맞춰 운정역 환승센터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올 연말에는 7호선 옥정 포천 광역철도를 착공하고 수도권 제2순환망 파주 양주 구간 4차로 고속도로는 연내에 개통한다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 규모의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 미국 액트지오사의 비토르 아브레우 박사가 내일 한국을 방문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아브레우 박사는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을 했고 내일 도착해서 정부 관계자들과 만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산업부는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발표하면서 이를 분석한 액트지오사가 심해 기술평가 전문기업이며 아브레우 박사는 전 미국 퇴적학회장 및 전 엑슨모빌 지질그룹장으로 세계 심해 지역 탐사에 대한 권위자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지금 같은 수준을 유지하면 2050년에는 초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가 3배 늘어날 거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포스텍 이형주 교수팀은 초미세먼지로 인한 사망자 수를 예측한 결과 최근 3년 평균 수준인 20세제곱미터당 마이크로그램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유지할 경우 2050년에는 약 11만 명이 조기 사망에 이를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낮 동안 따가운 볕이 내리쬐며 계절의 시계가 한 달 이상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절기 망종인 내일은 서울 낮 기온이 31도까지 올라 오늘보다 덥겠고요. 현충일인 모레도 30도로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기온이 크게 오르다 보니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소나기 소식이 잦은데요. 오늘 저녁까지 강원 북부와 전남에는 5에서 1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기습적으로 쏟아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낮 동안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강원과 충북, 남부 곳곳으로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18도, 대전 16도, 부산 16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예년 기온을 1에서 4도가량 웃돌며 덥겠습니다. 서울 31도, 대전 30도, 광주와 대구 29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현충일에는 낮더위 속 강원도와 제주도에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화요일 뉴스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